요즘 가장 현실적인 양육 솔루션으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요즘 저 자녀 교육은 이게 또 한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의 고민이자 우리 어른들의 고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 자녀 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하나나 둘 낳을 때는 내가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서 잘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키우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키우시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맞아요. 이게 이제 과제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무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온 관심, 가족의 모든 기대 이게 좀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제가 외동인데 집에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죠. 이런 가정의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을 봤어요. 시선이 안 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뭔가 무시받는 것 같고. 아 진짜요? 네, 이게 한마디로 좀 집안의 중심이 아이 그렇죠.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아이도 본인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이제 놀이터에 딱 가면 이게 그네 앞에 섭니다.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니 내가 타야 되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런 태도로. 그 교수님께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요즘 많아졌습니다. 아 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뭐가 안 되고 친구들하고 사회성 문제로 되게 많이 와요. 제가 이거 해보자 그러면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면 이렇게 하고 발로 차인 적도 있고요. 밀린 적도 있고. 이게 근데 좀 요즘 들어 그런 아이들이 좀 비율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와, 네. 그 한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시기를 언제 겪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좀 다른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겪은 애들은 사회성 개발이 잘 안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애들은 서로 어울려 놀면서 네,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예, 이제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뭐 놀이터에 나가서 뭐 같이 놀자라든지 근데 이제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내향적인 애들은 이제 사회성을 잘 못 배우고 외향적인 애들은 양보하는 걸 잘 못 배워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고학년 때까지 코로나를 겪은 애들은 행동을 통제를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통제를 못 배우니까 학교에 가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학년에 따라서 사회성 미숙이 제일 두드러지는 학년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 좀 아이들이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게 과도한 마음 읽기가 또 이게 원인일 수 있다. 어디서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부정적인 어떤 사인을 주는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네. 예. 그래서 육아에서 없어진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말들이 뭡니까? 안 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안 돼 이런 것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런 지침의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라. 네. 예. 또 하나 더 없어졌어요. 뭐뭐 해. 예. 명령하는. 예, 그러니까 뭐뭐 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뭐 해볼까? 권유.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감정을 굉장히 많이 억압했어요. 그래요. 이제 마저도 뭐 맞는구나 하고 밥을 먹어도 밥 먹어라. 나 좀 이따 먹을게. 좀 이따가 밥 없어. 그럼 좀 이따 밥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좀 이렇게 근데 자라왔기 지금은 이제 때문에 만약에라도 아이가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고 밥 먹어가 아니라 손 씻고 밥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가 먹고 씻으면 어떨까? 아이가 먹고 씻으면 어떨까?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또?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죠.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을 많이 억압당한 세대들이 부모가 되면서 나 그때 너무 억울했어. 근데 이제 마음을 읽어주는데 뭐 예를 들면 네가 화가 나서 이걸 차고 싶었구나. 이랬구나. 재석이가 세호를 때리고 싶었구나. 이제 마음을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때려도 되겠네 화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얘한테 화가 나는 도 화나는 건 알겠는데 때리면 안 돼. 화나는 건 알겠는데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화가 났구나. 근데
우리 때리지 말고 말로 해볼까? 이러면 이제 메시지의 균형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도 이제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아, 나는 안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읽은 다음에 잠깐 고민하다가 해주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 맞아.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이거 하나 못 해주겠어?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요즘의 훈육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육자가 들어가는 게 3개가 있는데요. 네. 보육, 훈육, 교육. 예. 보육은 돌보는 거 위주예요. 네, 그렇죠. 돌보는 거. 이제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고. 자, 훈육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호야 이 닦자. 근데 이 닦기 싫어.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태호야 이 닦자. 이 닦자해서 어느 날 알았어.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훈육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빨리 익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거. 그렇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참아야 거. 되는 거. 그거를 가르는 거. 그게 훈육이고. 그렇죠. 아하. 그거를 집에서 반복을 통해서 얘가 집 밖에 나가서도 자 이번엔 국어 시간이에요. 그러면 애가 자동적으로 국어책을 꺼내고 자 다음 시간은 수학할 거예요. 그럼 국어책을 집어넣고 수학을 꺼내고 이거를 빨리 익힐수록 세상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져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그게 중요하네요. 국어책 갖고 와 했을 때 가지러 가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국어책을 갖고 오면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칭찬이 필요해요. 국어책 갖고 올래? 갖고 와. 잘했어. 자 그다음에 연필. 그렇지. 지우개 펴봐. 숙제 어딘지 다 아는구나. 해. 해.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를 시킨 다음에 중간에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야? 거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애는 스스로 하는 느낌 칭찬받으면서 이거를 반복하면은 이렇게 훈육이 몸에 배는 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귀찮으니까 이 닦어 멀리서 이 닦어 이 안 닦어 이렇게 되면 얘는 엄마 말을 들어봤자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가거나 이제 소리를 질러야 가거나. 처음 만들어줄 때 칭찬을 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냄새를 맡고 진짜 좋은 냄새 난다. 그걸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 나은이도 그 양치질을 나경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거에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냄새 난다. 네, 맞아요. 예.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도 좋은 냄새 난다 하면 나은이가 또 씻고 나오는 거 또 아닌가요? 되게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 따른 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건 좋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스티커제도라고 하는데요. 잘해야 돼요. 일단 주도권이 부모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오늘 숙제를 하면 엄마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 거고 스티커를 5개 모으면 자, 넌 어떤 상이 받고 싶니? 그냥 얘기하면은 그 이제 상이 엄마는 이건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만든 다음에 딱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애가 엄마 나 수학 숙제 말고 영어 숙제도 했으니까 한 장 더 줘.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망가진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부모님께서 주도권을 지니는 네. 상황. 예, 아이가 주도권을 지으면은 이건 모든 거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갖고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주말에 9시에 일어났어요. 아빠는 자고 있잖아. 아빠가 안방에서 자고 있어. 그럼 아이 입장에서 왜 아빠는 자? 나는 왜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은 아빠가 미리 좀 일어나 있으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미묘한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아빠랑 자기랑 대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애들한테 그 핸드폰을 하는 규칙을 주고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그렇죠. 돼요. 내가 그렇죠. 무슨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아빠 시간 다 끝났잖아. 왜 해? 왜 해? 이렇게 되죠. 나이 반말로 애랑 어른이랑 똑같냐? 확실하게 구분을. 야 이게 한편으로는 뭔가 좀 오늘 좀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에 관한 부분 확실하게 부모님께서 이것을 잡고 통제하고 이걸 끊을 건 끊고 이걸 해야 된다. 그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이랑 이 닦는 시간은 서로 맞춰서 이 시간이 되면 아빠랑 이 닦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애가 아빠는 왜 나 닦는데 안 닦아 이런 데니까.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거. 아이가 부모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사춘기예요. 사춘기쯤 되면 우리 아빠는 자기도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 그러네 하는 정상적인 반항심이. 근데 그건 굉장히 정상 발달이에요. 그건 뭐 정상 발달 과정이고. 예. 근데 그 전에 하는 건 만들어 준 겁니다. 부모가. 우리는 너랑 대등해. 언제든지 비판하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집안 환경이 만들면 그런 식으로 뇌가 패턴화됩니다. 근데 이제 뇌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밖에서도 똑같이 해요. 이게 선생님한테 가서. 근데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우리 그림 그려보자고 이렇게 도화지를 나눠주면은 한 2명 정도는 이렇게 찢는데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럼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이걸 할 기분이 아니야. 내 마음을 좀 읽어봐.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놀라서 이제 집에다 전화하면 선생님 우리의 마음은 읽어주셨어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랑 대등하면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나랑 대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애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억압적으로 다루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회생활 하는데 이걸 갖고 가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얘기는 그런 거죠. 마음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설득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자랄 때 때로는 지시. 예를 들어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근데 친구가 될 수는 있어요. 언제 부모와 자식이 똑같이 성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을 때. 네네. 이게 좀 사실 그 자녀와의 소통 우리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이 과연 자녀와의 소통에 어떤 황금 공식 이게 뭐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냥 소통에 대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다 같이 모여서 과일 접시를 가운데 놓고 그리고 꼭 이렇게 사과를 찍어서 아빠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 연출이라네. 뭐 하여튼 그러면 예. 이제 아빠가 그래 너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떠니? 응, 뭐 힘든 거 없어?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머릿속엔 그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소통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소통할 때 이 소통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어요. 맞죠. 많은 분들은 아이가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길 바라세요. 그래요. 진로. 너의 꿈은 뭐야? 너 미래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너 이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리고 소통은 아이가 하고 싶어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청만 하면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혹시 저 부모님들께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아동을 오래 본 사람으로서 이제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 있는데 1번이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날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번이 격한 부부싸움 플러스 이혼 얘기.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애는 네가 키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 불안하죠, 아이. 네.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한 번 그래도 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비교. 그러니까 행복한 양육을 망치는 주변에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친아. 예, 그래서 사촌 오빠는 너 이렇게 갔는데 라든지 뭐 큰아빠네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해서 굉장히 목표를 높게 잡는 그런 비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이한테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또 알면서도 참 이게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런 얘기들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혼내지 않는 것과 카페나 식당에서 아이를 통제하지 않는 것과는 이게 또 구분이 돼야 된다. 예. 밖에 데리고 나갔을 때 많은 애들이 훨씬 더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유재석 씨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얘한테 화가 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 안에서 좀 뭔가 아이를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면 바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근데 아니면은 뭐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만해 너 집에 가서 봐. 그렇지. 요거 이제 많이 하는 레파토리죠. 너 오늘 너 너 일단 하고 싶은 집에 대로 가서 다 해. 보자. 너 오늘 집에 가서 봐. 그렇지. 근데 집에 가서 보기 전에 얘가 계속 말썽을 부려요. 집에 갈 때까지는 계속 그래도 된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누가 날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인상만 써도 막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하지마 이렇게 이러다가 뭘 이렇게 사주고 뭐 그러다 못 참 하지 말랬지 뭐 이제 이러는데 저는 이제 타임아웃을 그때는 이제 그 권해드리는데 집에서 나갈 때 우리가 오늘 나가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거야. 근데 그때 엄마는 네가 자리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저는 뭐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돼. 자, 그래서 네가 그때 엄마가 그만이라는데 또 일어나면 엄마가 밖에 데리고 나와서 너한테 타임아웃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봐둔데 뭐 백화점에 짐 쌓아두는 뭐 계단.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면 이렇게 돌아서 사람들 잘 안 다니는 복도.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길로 데리고 가서 자 이제 3분 있다가 들어갈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데리고 들어가면 남들 앞에서 혼낼 필요 없고요. 내가 얘를 훈육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는 것이 아이의 좀 자존감과도 연관이 돼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누군가가 통제를 하면 얘가 원하는 걸 못하니까 그렇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은 그 반대예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뭐 같이 일하는데 이분 중에 어떤 분이 전날 술 마시는 걸 통제를 못해. 그래서 맨날 아침에 늦게 와. 정신 못 차려. 자존감이 그분이 높을까요? 맞죠. 그렇죠?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뭐 나 피곤하지만 난 항상 제 시간에 가는 사람이야. 뭐 이럴 때. 좋은 부모. 많은 부모님들이 늘상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저는 부모는 모두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돼야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애를 사랑하고 내가 애한테 가급적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그거 이상 부모님한테 바라세요? 아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좋은 부모인데 좋은 부모가 애를 키우면 되는데 좋은 부모가 돼서 애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잘을 빼면 진짜 좋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애들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엄청 애쓰는데 애들은 훨씬 불행해졌어요. 왜냐면 좋은 부모는 좋은 자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경향을 갖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뿐이죠. 그냥 같이 살면 돼요. 나 먹는 거 먹이고 학교 남들 갈 때 보내고 좋은 부모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부모가 있는 거고 자녀가 있는 거고 함께 사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저는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자폐 스펙트럼 치료의 권위자이신 아이들의 마음 신호를 읽어내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북년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북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상당히 좀 독특하십니다. 네. 이게 복년만 돼도 조금 덜 네, 독특한데 그렇죠. 북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일단 약간 놀라시고요. 예, 예. 네,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명이세요?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입력이 잘 되시면 잊어먹지 않죠. 그다음에는 안 까먹으시고. 맞아요. 네. 이게 그 교수님이 국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권위자 중 한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예.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2026년까지. 네. 2026년인데. 아직도 네. 이게 너무 오래 남았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긴 네, 맞아요, 했습니다만 맞아요. 확실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게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인데요. 두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없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는 뭐냐? 건강하게 발달돼야 될 이런 사회적인 관계 형성 능력. 그 두 번째는 이 말을 표현하는 거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들의 발달이 많이 떨어집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강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빙빙 돈다든지 펄쩍펄쩍 뛴다든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줄을 쫙 맞춘다든지 반복 행동과 반복 관심에 대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는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자폐 스펙트럼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어요. 아, 광범해지면서. 네. 네. 스펙트럼이라는 데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기능, 능력이 좋은 아이들 중에도 자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환경 물질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 일부는 신경 발달의 여러 영향 중에 사회성 영역을 특히 좋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또 꾸준히 노출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 구체적인 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이미 개발이 잘 돼 있고 이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배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30개월 정도 아이인데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율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동요와 엄마와의 놀이를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좀 참여하면서 아이가 엄마가 자기랑 함께 노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마 눈도 많이 쳐다보고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하고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단계를 올라선 다음에 엄마가 놀이 활동을 할 때 말을 해주고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해주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 금방 전달되고 그게 모방이 되고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고유한 발달 그 특성과 시간표를 존중해 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대가 되면 이제 보통 그 사춘기라는 거가 네. 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두면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엇나갈까 봐 걱정이고 네. 이거 좀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하는 게 좋을까요? 그 청소년기 아이들과의 만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힘들었던 강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봐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듣는 자세가 뭐 서울대병원에서 왔다니까 뭐 얼굴이나 보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김북년? 야 이름이 김북. 내 이름 갖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강의는 시작을 못 하겠네. 그래서 내가 학생 여러분 강의를 할 거니까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했더니 야 김북년이 뭐라고 한단 말이야.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땀이 나가지고요. 막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옆에 그 생활지도 선생님이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붙잡으시더니 야 이 자식들아 여기 어렵게 모신 선생님이 지금 강의할 애들이 그때부터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제 강의 시작하고 30분 있다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게 항상 그 패턴이에요. 아 저는 그 학생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아, 저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에서 김북년 선생님이 왔다? 김북년? 뭐야 이러면서 일단 이거 갖고 좀 야, 김북년?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몰입한 거죠. 네네. 거기 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나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 때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변화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전두엽이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생겨요. 전두엽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근데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초6부터 중2 정도까지고요. 남자애들은 중1 때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그래요. 고1, 고2까지. 그래서 그 시기 때가 가장 극심한 조절 능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편도액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가장 아랫부위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그걸 엄청나게 자극해요. 그 편도역이 자극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떠오르는 분노와 불안과 공포 이게 뒤섞인 감정들이 계속 자극받아요. 그래서 위에서 조절하는 거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밑으로 올라오는 예민성은 확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 잘못된 통제를 가하면 조절 기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동시에 이거 뭐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청소년기 그거 크죠. 때부터는 가족을 벗어나려고 그거 그러고 커요. 또래 친구들의 중심에 맞아요.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 친구들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그걸 더 reinforce,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80명을 모아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1대1로 걔를 만났으면 그렇지 않죠. 제가 그 아이랑 걔한테 맞춰주고 그렇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므로써 2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80명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조세호 씨처럼 훌륭한 연예인의 기질이 있었으면은 자 음악 틀어주세요 했을지 몰라요. 자 나와. 야 놀자. 그렇지. 야, 왜 나만 나와 있어야 야 춤이나 돼? 추자 한번. 왜 나만 무대에 있냐 이거. 야 다 나와. 그래서 무대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는. 아 봉정 교수님 재밌으신데. 아니, 그냥- 야 다 나와. 그러니까 그게 낫다는 거죠 진짜로.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유튜브 나오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동영상 찍어갖고 근데 만약에 그 아마 유튜브 교수님이- 제목은 또라이였을 겁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학교에서는 저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 품위 유지 상태. 예. 아주 아마 이제 아니 근데 뭔가 그거. 어쨌든 교수님 얘기하신 거에 진짜 제가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장 나의 그 어떤 중심. 가족들하고 어느 순간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자도 좀 싫어. 그냥 난 집에 있을게. 맞아. 이상해. 난 그냥 집에 맞아, 있을게. 그렇게 아이들이 이중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는 연민이에요. 아, 네가 힘들구나. 네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들한테 네가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는 거, 태도. 그런 맥락에서 생긴 거구나 하는 걸 딱 이해하시게 되면 연민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더 이상 태도 갖고 혼내지 않아요. 그 애들이 되게 자세가 이렇거든요. 보통 청소년기 그렇죠. 때는요. 예. 여기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아, 예,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쑤셔야 돼 이빨을. 엄마 왜? 이거야 이 기본 자세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못 견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걔가 들어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그런 일도 많죠. 예. 그럼 조금 이제 시간을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바로 문을 확 열어서 이게 어디다 대고 하는 태도야? 아,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나오시는데요? 약간 나왔죠. 제가 옛날에 약간 했던 우리 중학교 아들한테. 근데 대부분 다 관계가 더 틀어지고 대화는 단절되고 그 아이는 더 고립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땐 됩니까? 오히려 부모가 부모 자신에게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진짜. 것과 참 게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한 문장으로 확 다가왔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경구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뭡니까? 당신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반갑죠. 반갑고 극진히 대접하고 싶죠. 근데 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인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두 번째, 손님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개별자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이게 난 여기서 더 그런데 떠날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느냐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떠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면서 떠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떠나보내야 돼요, 그때요. 그래서 올 때 정말 귀하게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애정을 썼고 좋아하는 거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이 문장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경구처럼 떡 적혀 있는데 한 번 쓱 보고 나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올리면서 사는 말 중에 하나여서 오늘 이렇게만 하면은 뭐 진짜 좋은 부모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자, 일단 무엇보다 오늘 문해력이라고 했는데 문해력이 무엇인가? 네. 요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문해력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쉽게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문장의 해석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단어도 이해되고 문장도 이해되고 더 이제 문장이 모여 있는 게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자, 요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된 적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뭐 기사들이 또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대학생 단체 톡방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 기자님께서 사흘 연휴라고 기사를 썼다가 왜 3일인데 4일이라고 하냐?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좀 들리고 심지어 사흘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아,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기사에서 기자분이 사흘을 이제 사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숫자 4. 흘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아, 쓰고 근데 정말 죄송한 사흘이 3일입니까? 몰랐어? 근데 난 조셉은 아는 줄 알았는데. 저 몰랐어. 솔직히 아니 말해. 왜냐면 조셉이 사흘 전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럼 그거 4일 전에라고 쓴 거야. 이게 사흘. 약속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사흘 뒤에 봬요 했으면은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좀 심심한 사과. 요거 가지고 또 한참 기사가 좀 많이 났었죠. 네. 그 심심한 사과가 이제 원래 마음 깊이 사과한다 이제 그렇죠. 이런 그렇죠. 뜻이죠. 마음 심자서서. 마음을 네. 담은 사과. 근데 이제 그게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냐? 그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 맞아요. 심심한 거를 지루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SNS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갈등이 맞아요. 생기고 이제 이런 일이 좀 생긴 거죠. 비단 그 젊은 세대의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은 게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의 중식 제공을 보고 왜 한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냐? 네. 예. 그 학교에서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예. 이런 문구를 보면 학부모님이 이제 그것도 잘못 알아두셔서 교과서를 직접 사서 반납하는 그런 일도 좀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있습니다. 아. 이제 어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도 맞아요. 신선한 재료,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볶음도 하고 찜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맞아요. 상황 설명도 잘할 수 있고 맞아. 서로의 감정도 잘 교류할 수 있고 그러면 좀 글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제 책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맞아요. 잡생각 많이 난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뜻인데 집중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용이 어렵고 말이 어렵고 너무 두껍고 그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의도적으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거의 연필이나 형광펜을 들고 읽어요. 이거를 그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읽으면서 좋은 말은 기억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책갈피에 쓰시는 분 계시죠? 쓰는 것도 거기 있고. 사이에다가.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맞아. 그러면 연필을 들고 읽으면 내가 딱 읽을 때 내가 좋은 말에 밑줄을 치겠어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으면 2번, 3번 읽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좋죠. 이 독서 습관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책 읽으면 스마트폰을 얼마 하게 해줄게. 맞아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책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책을 읽는 그 경험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죠. 네, 그렇죠. 자기 전에 소리내서 읽어주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경험하는가? 책을 이렇게 읽는 게 내가 엄마랑 아빠랑 옆에 자기 전에 살을 부대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미구나 경험.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책이라는 건 참 가치 있는 거야. 나도 엄마처럼 읽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읽고 싶어. 그래.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신 대학 글쓰기가 신입생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이게 필수 교양 과목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사실 그만큼 또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예, 겁나 중요하죠. 예. 대학에 딱 들어오면은
저희는 이제 학술 공동체로 대학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면 소통의 방식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으로서의 소통의 방식. 그렇죠. 그게 바로 글 읽기, 그다음에 글쓰기. 요거 저희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뭐 우리 한국말 다 하고 뭐 이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아요. 야, 이 내 생각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의외로 어려워요. 예. 근데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능력이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을 바로 꺼내는 거, 말을 또 글로 옮기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건 또 달라요. 예. 이게 그 대학 글쓰기 수업에 들어가면 뭘 배우게 됩니까? 우선 아이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는 암기를 많이 했잖아요.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많이 했잖아요. 네가 스스로 생각을 해라. 스스로. 네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을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것을 읽어내야 되는지 읽어낼 자료를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쓰는 훈련.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떠드는 거, 토론하는 거. 왜냐하면 이 직장생활 나가면 다 할 거거든요. 그거 하죠. 뭐 팀으로 회의하고 맞아요. 문서로 정리를 해서 맞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게 다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써서 남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의사소통 이런 것을 훈련시킵니다. 아,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이 국어가 사실은 그 최대 관심사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그 입시가 이제 뭐 이 국어가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니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국어는 진짜로 오래 걸려요. 아, 그렇죠. 많이 말씀. 모국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보세요. 모국어로 국어만 배워요? 문학만 배워요? 수학도 모국어 문제로 나오죠. 과학도 모국어 문제로 되어 있죠. 경제 지문 같은 것도 다 모국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국어 국어를 모르면 아예 진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지식을 이해할 때는 대장이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를 저희 아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그 요즘 그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 집안에 이제 뭐 TV를 없애고 뭐 그곳을 다 뭐 이제 책으로 채운다든가. 교수님은 좀 통권 읽기를 좀 추천하신다 그래요. 책을 한 권 다 읽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 책을 쓴 사람은 그거를 하루아침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3년이고 5년이고 썼거든요. 3년, 5년의 그 누적된 결과물을 내가 이렇게 금방 한 일주일, 한 달 새에 이렇게 먹어치운다, 이해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독자를 위해서 아주 편안하고 말랑말랑하게 쓰진 않았어요. 읽다 보면 그렇죠. 넘기기 힘든 고개도 만나고 조금 꼬불꼬불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끝내고 마지막까지 딱 덮었을 때 내가 어려운 거를 해냈다.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봐야 돼요. 그래. 요즘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뭐 요거를 얼마 만에 끝내는 법, 뭐 요거를 뭐 얼마 만에 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방향 제시를 하는 팁들을 하는 콘텐츠들이나 뭐 책들이 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책을 읽을 땐 좀 통권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 몸으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리랑 비슷해요. 그렇지. 나는 우리가 요리 유튜브를 먹습니다.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금방 내 막 안 돼. 되지 않거든요. 안 돼. 이거 썰어야지. 직접 몸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다음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책의 한 구절이라도 반드시 타이핑을 쳐놔요. 한 구절, 한 문단 그런 거를 한 책에서 한 3-4개를 뽑아서 나만의 파일로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재산이 돼요.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나가는 어떤 이정표 같은 게 되기도 해요. 저한테는 그게 보물이거든요. 어휘력 이거 참 또 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휘력이 없으면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책에서 이렇게 던져주는데 내가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받아 먹는 그 무기 같은 게 어휘력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대박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냥 총칭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경치가 멋있어도 맞아. 황홀한 경치구나 이러지 않고 네. 헐 대박 이러고 내 감정이 그냥 하나의 단어로. 뭔가 놀라운 이야기를 봐도 대박, 좋아요,
헐, 대박 이렇게 쓰는 단어에만 너무 많이 국한돼서 단어의 그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어요. 말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나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을 하세요. 저는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모니카 페트라는 사람이 쓴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단어를 모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단어가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 예쁜 단어, 미운 단어 다 많거든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주머니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에 넣어야 그게 내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으면 모을수록 나는 말의 부자가 돼요. 어디다 투자하고 뭐 주식을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점점 부자가 된다니까요. 아, 이게 또 여러 가지 부자를 들었지만 말의 부자. 아, 이것도 참 굉장히 또 와. 오늘 와닿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여유 있을까요? 그 단어들이 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교수님도 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셨죠? 엄청 읽었어요. 아, 그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죠. 저는 국문과가 책 읽는 데인 줄 알고 왔어요. 뭐 아버님의 영향도 있으셨나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아버지는 뭐 앉아갖고 한 책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타면은 외상값을 갚으러 다녔어요. 책값을 갚으시고. 예, 외상값을 갚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외상값을 다 갚으면 돈만 주고 와야 되잖아요. 또 외상을 지고 와. 책을 또 거기서 또 갖고 와요. 그럼 나 이제 책을 안고 아버지 뒤에 이제 짐바에 실려서 오는 거예요. 집에 책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했어요. 책도 생명체다. 어떤 새롭게 태어난 책이 있고요. 늙어가는 책이 있고요. 완전히 늙어서 이렇게 책 꺾으면 이렇게 딱 꺾여서 부서지거든요. 부서지는 책들도 있고 그래요. 아, 책이라는 것은 약간 생물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전 그 책들하고 놀았어요. 약간 공상에서 이렇게 막 요정하고 막 너 뭐 맛있어 한 그릇 더 줄게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전 책하고 소꿉놀이를 하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책을 2권 사주셨어요. 그 책은 사전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시인들은 다 사전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책을 이렇게 사전에서 단어를 찾고 단어를 연구하고 궁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한 단어가 딱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몇 날 며칠을 끙끙대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사전을 주시면서 아빠가 줬던 건 사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단어의 중요성, 그렇죠. 말의 중요성, 말에 대한 감각을 저한테 이게 중요해라는 걸 주셨던 것 같아요.